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우리는 찬사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보답을 원하지 않는다. 대한독립 마침내 찾거든 깃발처럼 나부끼는 만세소리. 작년 2019년은 3.1운동 및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이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었고 해방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까지 수립하게 됐습니다. 3.1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항일 독립운동이었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던 평화시위였습니다. 일본은 이를 총칼로 무참히 짓밟았지만 우리 민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임시정부를 꾸리고 무장독립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독립에 대한 의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끌어낼 수 없었단 겁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인 아사히 신문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기사에서 일본이 시대를 잘못 읽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선언서는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뤄지는 시대가 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전쟁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만든 거라는 비판을 한 거죠. 이렇게 일본도 과거 3.1운동을 떠올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 역사를 잊어선 안 되겠죠. 죽어도 죽지 않는다. 뮤지컬 신흥무관학교의 메인 테마곡 제목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 독립전쟁 역사에서 잊어선 안 될 두 전투가 있었습니다. 봉오동 대첩과 청산리 대첩입니다. 봉오동 대첩은 임진왜란 이후 독립군과 일본군이 맞붙은 최초의 전투이자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신식무기와 대포로 무장한 일본과의 전투에서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300여 명에게 상처를 입힌 겁니다. 반면 우리 독립군의 피해는 전사자 4명, 중상 2명,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독립군 부대의 연합작전이 이어졌습니다. 만주 지역의 한임 독립군 초토화 작전에 나선 일본과 10여 차례 전투를 벌이면서 청산리 대첩까지 승리를 이어간 거예요. 청산리 대첩에서는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전투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모체인 신흥무관학교는요. 1911년 만주에 설립된 신흥강습소가 발전한 것으로 1919년 5월 3일에 신흥무관학교로 정식 개교했습니다. 많은 독립가들이 거쳐간 만큼 독립군의 시작점이 된 곳이자 저항과 투쟁의 역사가 만들어진 곳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빼앗긴 나라를 찾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모인 겁니다. 거기에 모인 청년들은 함께 군사훈련을 받으며 무장독립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홍범도, 김좌진 장군의 부대로 들어가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대첩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는 대부분 홍범도, 김좌진이라는 인물과 지청천 장군까지만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독립단체와 독립투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대부분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최훈산, 최진동 장군처럼 기록에 있더라도 우리가 잘 몰랐던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없는 독립운동가들은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지금은 카자흐스탄에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유해 봉환 시기가 좀 미뤄지긴 했지만 올해가 봉오동 대첩 100주년인 만큼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 이들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더듬어보고 또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잊힌다는 건 과거의 아픔과 투쟁의 역사를 잊어가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또 무참히 짓밟히던 아픔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은 해방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겠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꿈꿨던 해방이 이루어졌던 것만으로도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희망의 상징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리고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공헌하면서 선한 영향력도 주고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목숨 바쳐 희생한 우리 독립운동가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난한 유서에 내 이름 석자는 없다. 그저 피로 쓴 6글자 대한독립 만세. 나의 마지막 사진 속에 나는 기쁘게 웃으리라. 오직 한마디 기억하라.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이 존경하는 독립운동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생필품도 부족하고 식순환의 쌀 배급마저 중단됐다. 이미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찾아왔다.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외환이 고갈됐습니다. 그동안 북한 대외교역의 92%를 차지했던 대중무역은 70%가 넘게 줄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은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에 직면했다고 분석합니다. 지금은 평양에서조차 쌀 배급이 중단될 정도의 상황인데요.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평양의 배급이 끊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3월이 마지막 배급이었고 그마저도 쌀이 아닌 옥수수가 지급됐습니다. 또 2달 전부터는 평양에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어요. 모든 물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평양에서 사재기가 일어났다는 건 코로나로 중국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은 식수나 생활용수마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스토배관을 고칠 수가 없어서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될 물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건데요. 일부에서는 손으로 직접 펌프질을 해 지하수를 퍼올려 생활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평양의 생활 여건까지 어려워지면서 김정은 정권 지지층의 충성심도 약해졌습니다. 특히 얼마 전 북한 당국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위한 충성 자금을 거두면서 북한 권력층의 불만은 더 커졌죠. 김정은의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였던 평양 종합병원이 자금난 때문에 건설이 지연되면서 해외 주재자들에게 1인당 $100 이상의 충성 자금을 내라고 지시했거든요. 북한 당국은 이제 권력층과 국민 모두를 잃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북한의 의료 수준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방역 활동도 그저 국경을 막는 게 전부일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었고요. 그나마 있던 의료 서비스는 몇몇 권력층만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젠 그 서비스를 누리던 권력층마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을 도와주던 나라인 중국과의 사이가 틀어진 상황입니다. 얼마 전 국경에서 탈북자들을 잡으려다가 무장한 채로 중국 국경을 침범하면서 북중 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중국과의 무역도 줄어든 판에 국경에서 충돌할 뻔한 문제까지 생기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합니다. 6.25 때부터 이미 핵을 보유하려고 했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었던 북한은 최근에도 우리에게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사실 우린 끄떡없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북한보다 많이 갖고 있고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같은 방어용 무기들도 언제든지 실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9위, 군사력은 세계 6위일 정도로 군사 강국입니다. 한국 군사력이 이렇게 더 강해지는 동안 북한의 군사력은 오히려 8단계나 하락한 25위에 그쳤죠.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다른 강대국들도 쉽게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만큼 북한도 속으론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된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70년 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한국은 탱크 한 대도 없었을 만큼 군사력도 약하고 무기체계마저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방산 강국이 되어 세계 군사력 6위, 무기 수출 점유율은 10위라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한때 군사 원조를 받아야만 했던 한국이 지금은 군사 장비 수출국이 됐고 첨단 무기들을 국산화해 강한 국방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한국은 지금 개인 무장인 탄약부터 항공유도 장치, 함정, 지상기동 장비, 통신전자 장비까지 무기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포트폴리오가 갖춰졌는데요. K방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K9 자주포는
뛰어난 스펙과 가성비로 수출기를 개척한 K방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대의 대구형 자주포인데요. 튼튼하고 성능이 좋아서 전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으로 수출된 K9 자주포는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2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장갑차 분야는 그야말로 폭주 중입니다. 한화는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호주에 수출할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갑차는 세계 최정 상급 기갑 장비 메이커인 독일의 라인메탈 제품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산업이 방산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K21을 개조한 경전차 버전인 K21105는 필리핀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 최종 후보로 선정돼 곧 수출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또 완전히 새로 설계한 모듈 구조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곤 역시 주요 궤도국에서 상당한 호응을 보이며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죠. 한국은 대공무기 체계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파괴되면서 한화 디펜스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비호 복합이 재조명됐는데요. 비호 복합은 드론을 이용해 적어도 비행 침투를 하는 대공무기 체계로 지금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차곡차곡 쌓아온 K방산의 기술력은 이제 군사 선진국의 동무대로 간주됐던 글로벌 미사일 로켓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FCT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지난 4월 한국산 유도로켓 B0이 국내에서 개발된 유도무기 최초로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에서 성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거든요. B0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청, LIG 넥스원 등이 공조해 개발한 2.75인치 유도 로켓으로 발사 후 여러 개의 표적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게다가 차량에 실을 수 있어 기동성이 좋고 단독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국은 비공뿐만 아니라 첨단 보병용 유도무기 현궁,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가진 현무포, 회피 기능까지 탑재된 한국산 벙커버스터 KT-SSM까지 갖고 있죠. 한때 한국은 군사력이 약하고 무기체계도 엉망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첨단 무기들도 국산화시켰을 정도로 군사강국으로 올라섰고 이젠 그 무기들이 성능도 좋아서 많은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에게 군사 원조를 하던 국가들에게 거꾸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방산기술 강국이 됐다는 겁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3년 내로 우리 무기체계의 75%를 국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닌 순수 국산 첨단 무기들로 국가 안보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요. 앞으로 한국은 군사 선진국들만 갖고 있다는 항공모함도 보유할 예정이고요. 또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하는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 구축함도 6척이나 건조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 많은 나라들이 개발하지 못한 스텔스 무인기도 개발하고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KF-X와 LAH도 갖출 예정이죠.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모델에 관심을 갖고 한국처럼 자체적인 무기개발 기술력을 키우려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첨단 산업 분야인 무인 무기 체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첨단 센서와 AI, 무인 로봇, 신소재 등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 기업들이 협업해 무기 체계의 초고속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래 무기에서도 많은 나라들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이 구상하고 개발 중인 미래 무기로는 전기로 달리는 자율주행 장갑차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보유한 자주포와 전차, 무인 자주포, 국방 로봇 등 다양한 첨단 지상 무기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선진 군사 강국의 면모를 보이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간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지휘 통제 체계나 5G, 6G 기반의 초연결 전투 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드론과 로봇을 합친 드론보, 지능형 어뢰 체계처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장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첨단 무기가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번 7월 20일 첫 군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북한의 전파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첨단 통신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기존 위성보다 데이터 전송량도 2배 이상 늘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가 가능해졌습니다. 군사위성은 한동안 한국군의 수건으로 여겨졌었는데 아나시스 2호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국방도 선도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국방 능력을 10분 발휘해 방위 산업까지도 한국이 선도하는 시대를 만들고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강한 군사력으로 해외 파병까지 하면서 국제 평화에 공헌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국가 안보라는 믿음.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국가 안보라는 믿음을 갖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미 전 세계를 휘어잡은 것처럼 곧 한국의 군사력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날이 곧 오게 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자랑스러우신가요? 한국은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나라다. 한국의 완성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파워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는 K-프리미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제품부터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류라고 불리는 K-컨텐츠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장품부터 웹툰, 영화, 예능, K-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랑을 받는 K-컨텐츠들은 2018년 한 해에만 수출액 5조 원을 넘어섰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수출액 증가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장품은 러시아 수출률이 5년 새 9배나 늘었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 직격탄을 맞은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요즘은 K-뷰티가 대세입니다. 또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 중 만화 산업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 만화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네이버 인기 웹툰이었던 신의 탑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서 세계 최대 만화 애니메이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K-팝 시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이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가수들이 세계 대중문화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영상업계도 한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사관왕을 받은 기생충은 무려 192개국에서 판매가 됐고요. 한국 예능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복면가왕이, 독일에서는 하나의 목소리 전쟁 300, 네덜란드에서는 꽃보다 할배가 리메이크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류하면 한국 드라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엔 한류를 넘어 넬류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넬류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넷플릭스와 한류가 합쳐진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의 OTT 업체들은 서로 한국 드라마를 런칭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해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스토리, 캐스팅, 연기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궁금해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자체가 매력있고 재밌기 때문에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실시간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K-드라마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K-드라마의 전망이 앞으로 더 밝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리듬과 멜로디 의존성이 큰 K-팝은 그렇다 치고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영화나 드라마는 번역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가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말한 자막의 1인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중인 거죠.
이렇게 한류 바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K 콘텐츠는 현재 가장 힙한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데요. 이제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같은 아시아권을 넘어 머나먼 미국과 유럽, 게다가 북한에서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북한은 한국에게 적개심을 품고 군사적 도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북한에서도 우리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최근 몇 년 사이만 해도 남한에서 만든 영상물을 보다가 처형되는 경우가 꽤 늘었다고 해요.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도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북한 주민들도 계속 시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6년에 탈북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북한 사람들의 말투까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연애할 때 자기야, 오빠야 같은 북한의 없던 표현까지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우리 드라마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북한뿐만 아니라 최근 수출 규제나 역사 왜곡 문제로 한국과 껄끄러운 일본에서도 K-드라마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지난달 일본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는 사랑의 불시착이었고요. 3위는 이태원 클래스, 5위는 더 킹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드라마 제작 회사는 서울의 이태원 같은 느낌을 가진 롯폰기를 배경으로 이태원 클래스를 리메이크한 롯폰기 클래스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관계없이 문화 부분에선 한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유독 한국에게 부정적이었던 일본 사이트에서도 한국은 싫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봤다. 분하지만 한국 드라마, 영화 수준은 일본보다 앞서 있다라는 댓글도 달렸고요. 심지어 한국을 정말 싫어했던 극우 정치인까지 이번에 한국 드라마를 재밌게 봤다고 합니다. 사랑, 가족의 우정, 복수극, 거기에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다룬 탄탄한 스토리에 모두가 빠져드는 거죠. 중국에서도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나의 아저씨, 응답하라 1988 같은 한국 드라마들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넘게 받으면서 웰메이드 작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중화 사상이 심한 중국마저도 한국의 드라마에 이렇게 열광하는 건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퀄리티도 높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짝퉁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한국의 인기 드라마를 섞어 만든 끔찍한 혼종 드라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궁녀가 나오는 중국 드라마 상식의 스토리는 우리나라의 대장금과 꼭 닮아 있고요.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을 합쳐 만든 별에서 온 상속자들은 심지어 한국에 역수출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는 게 달갑진 않다는 반응도 꽤 많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중국이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예능을 표절해왔기 때문입니다. Show me the money는 랩 오브 차이나, 안녕하세요는 4대 명주, 프로듀스 101은 우상연습생, 미운 우리 새끼는 아가나 소자처럼 기본적인 포맷은 물론이고요. 포스터와 세트장 분위기까지 그대로 베껴 만든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국제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인 FRAPA에서 아무리 표절 판정을 해도 중국 업체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류가 성공할수록 위조와 모방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하다하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따라한 단황파이부터 각종 화장품까지 수많은 한국 제품의 짝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에선 K-팝이 부러웠는지 방탄소년단과 워너원을 완전히 따라한 아이돌 그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룹 이름은 물론이고요. 의상과 노래까지 모든 걸 따라했는데요. 하지만 가짜는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듯 모두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 중입니다. 지적재산권엔 단순히 산업재산권이나 특허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포함되는데요. 지난해 저작권 무역 수지는 16억 원이 넘어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문화가 곧 경제가 되는 시대인 만큼 콘텐츠 산업의 뿌리인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우리 기업 관계자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태국 측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제품 모조품 식별 세미나를 열었고요. 한국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해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단속과 물품 압수 같은 대응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도 엄연한 한국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LG전자는 양문형 냉장고 도어제빙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LG전자의 특허센터장인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한국은 교육과 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소프트 파워에서 19위에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특허 부분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 혁신 지수는 7년 연속으로 세계 탑2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문화 사업도 기획했습니다. 한류 마케팅 사업을 비대면 형태로 전환한 첫 온라인 한류 박람회를 개최한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던 김구 선생님의 명언처럼 한국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세계 제1의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한류 콘텐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와 관련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